대기가 되게 옅어요. 모래폭풍 같은 것들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정착존을 만들기 시작하고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인류는 왜 화성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과연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성으로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화성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화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화성이 현재 제2의 지구 이렇게 불릴 만큼 지구와 좀 닮은 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성이 어떤 행성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은 물리적인 것을 보면요, 크기가 지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드러난 자연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지구와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성은 자전축이 있어요. 지구랑 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 기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도 있습니다.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데요. 물론 지구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옅어요. 옅지만 그 속에는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모래폭풍 같은 것들, 메마른 먼지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폭풍처럼 먼지가 날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공기가 존재하니까 공기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도 내립니다. 진눈깨비 눈 같은 것도 내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꽤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땅을 파면 얼음 같은 게 나옵니다.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극관이라 그래서 빙하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가서 화성에서 지진 같은 것처럼 땅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자연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들을 보면 지구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화성에 가서 감자를 기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감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하나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요. 화성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흙에다가 그냥 감자를 심는다고 해서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감자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성에는 아직까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없어요. 지금 화성에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성의 흙과 거의 유사한 흙이 있는 지점에다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감자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이 잘 맞는 미생물들을 가져가서 언젠가 사람이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 표면에 있는 토양에다가 그 미생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어서 길러 보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구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엔 비슷한 점이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 때문에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영화나 과학소설의 주된 소재가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지구와 화성 두 행성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되게 옅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서는 그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화성이 극한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왜 화성 탐사와 생명체 존재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화성의 표면을 보면 일정 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꾸불꾸불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화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자국이 있어요. 그걸 메리너 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 메리너라고 하는 탐사선이 화성 근처를 가서 찍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흔적이 어떤 다른 원시 행성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과서적인 정설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화성 전체 규모의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화성의 표면 아래에 있던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성의 남극 지하에 8km 정도로 추정되는 액체 상태의 물에 호수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의 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생명체가 지금도 살고 있거나 또는 한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천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화성의 미생물이나 또는 과거에 이제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 이외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가스의 존재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들의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다음에 그 메탄가스를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껴서 내뿜는데 결과물로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유성이 떨어질 때 생긴다든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생명체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유성 같은 게 떨어질 때 또 화산 활동인데, 화성에서의 화산 활동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땅을 파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탐사선들의 목표가 땅을 파서 그 속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서 이주하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화성에 대기와 물을 조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도시를 건설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전 화성적인 테라포밍은 기각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일부 지역에 기지를 짓고 그 기지 속에 들어가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정도도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탐사선이 간 곳이 달이 아니라 오히려 화성입니다. 그만큼 화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무인 탐사선들이 가서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고 간 탐사선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나사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말 2040년쯤에 화성에 탐사대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96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거죠. 그 이유는 생명 유지 때문입니다. 달까지 아폴로 로켓이 가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화성까지 가는 데는 6, 7개월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거의 500일이 넘는 시간이 투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우주선 속에서, 고립된 기지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또 식량 문제도 있겠죠. 산소 호흡하는 문제도 있겠죠. 연료 문제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생명을 유지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져야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계획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희망적이라고 하나 할까요? 좀 도발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나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민간 기업들이 이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화성 이주 계획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3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원톱 체제로 치고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마네킹을 태워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으로 자동차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화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2025년, 6년 무렵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일단 궤도 체크 같은 걸 하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사람을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다 정착존을 만들기 시작하고 2050년대가 되면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스타쉽이라고 하는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간 기업에서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민간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는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의 유지가 99.9999% 담보되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진취적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태워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몇십 년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무렵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과 미국 나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항상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탐사들은 지연이 되어 왔던 것들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2050년대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그런 유인 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보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구 이외에 발을 디딜 곳은 아직까지는 달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 여행은 물론 화성으로의 이주까지 상상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SF 소설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태양계 시대의 서막을 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머지않아서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나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 다 사기다,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달나라 여행도 가능한 이 시대에 인간은 정말 제2의 지구를 만들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인간이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화성일까요? 만약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일, 바로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테라포밍인데요. 만약 테라포밍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는 곳 전부 생명체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지구와 큰 차이가 없고 지구와 아주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사계절이 존재를 하고요. 표면 온도가 비록 영하 60도 정도이긴 하지만 얼음으로 된 물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0.6%밖에 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대기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포밍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화성 테라포밍이 필요할까요? 먼저 현재 기술 수준은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수가 6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인구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태양은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지구를 삼켜버릴 거고요. 불타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어서 다른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화성에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우주복을 입지 않고 집 밖을 나갈 수 있어야겠죠. 인류는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성의 잠재력을 깨워야겠죠. 그렇다면 화성의 테라포밍을 위해서는 바로 그 시작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대기가 되어야 합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약 0.6%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대기압에서는 혈액순환 시스템이 바로 멈추게 되고요, 온실가스가 사실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표면 온도가 약 영하 60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없다면은 열 에너지가 바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화성의 테라포밍 1단계, 바로 대기 만들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물이에요. 화성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관측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기압 상태에서는 설사 온도를 높인다고 해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얼음 상태의 물이 기체를 뿜어내면서 수증기로 바로 승화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의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더 두꺼운 대기가 존재해서 액체의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이 흐르고 두꺼운 대기를 가졌던 그때로 되돌리고자 한다면 한때 존재했던 물과 대기가 모두 화성의 지각이나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만년설에 다 갇혀 있어야만 그거를 화성의 잠재력을 다시 깨울 수 있겠죠. 하지만 화성의 대기는 지각에 흡수되었을 확률보다는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확률이 더 큽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반지름의 크기가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질량은 심지어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중력이 매우 작아요. 또한 화성의 중심부 핵은 지구와는 달리 화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지구에서는 액체 상태의 철이 계속 돌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화성에서는 그 핵이 고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의 강한 태양풍과 대전 입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기장이 화성에서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태양풍에 수십억 년간 화성의 대기가 점점 조금씩 깎여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화성 토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화성의 대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었어요. 이 연구는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를 만들고 화성의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대기압과 비슷한 정도의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봤는데, 화성에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 양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을 하더라도 화성의 테라포밍은 불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화성의 테라포밍의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화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화성의 남극지방에 있는 만년설입니다. 남극지방의 만년설은 수킬로미터 정도의 물로 된 얼음과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얼음층,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두 방출이 되었을 경우 현재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양의 2배 정도의 대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화성의 대기압이 지구 대기압의 0.6% 정도라고 했으니까 고작 1% 정도의 대기압이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직도 지구 대기압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지표에서부터 100m 정도까지의 토양인데, 함유하고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지구 대기압의 약 4%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5% 정도를 확보를 했죠. 세 번째 자원은 바로 탄산염, 석회암입니다. 화성은 탄산염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탄산염은 쉽게 말해서 석회암과 같이 물을 만나면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암석의 종류인데요. 화성에서 가장 큰 탄산염들이 퇴적되어 있는 곳의 표면을 전부 채취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해도 그 양이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적어요. 이 정도가 현재 최고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화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의 전부예요. 그 양은 대략 지구 대기압의 고작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태양계 전체로 한번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대표적으로 주장이 되는 방법, 혜성을 화성에 충돌시키는 방법이에요. 혜성은 수십 톤의 휘발성 얼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얼음은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물, 그리고 질소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고 있는 보통 사이즈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의 혜성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질소를 얻으려면 약 10,000개 정도의 혜성을 화성에 충돌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주 먼 훗날, 지금부터 한 500년, 서기 2500년에 화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성은 지표에서, 극지방 얼음에서, 그리고 태양계 먼 곳으로부터 공급된 여러 가지 가스들로 인해 대기 형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보호해야 될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 장치가 바로 자기장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성의 자기장은 이미 화성 스스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 우주선을 화성 앞에다 띄워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자기장이 화성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주에다가 거대한 자기장 우산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테라포밍이 아닌 준 테라포밍 또는 부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준 테라포밍이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 자체를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는 하늘을 짓겠다고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대신에 지붕을 짓자는 거죠. 거주 공간, 생활 공간 여러 개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한 개씩 따로따로 지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테라포밍을 하지 않고 이러한 거주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해로운 우주 방사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작은 운석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튼튼한 물질이 개발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테라포밍이 아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멸종이란 말 듣고서 아우 나는 가슴이 훈훈해졌어, 명랑해졌어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멸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일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공룡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멸종이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종들이 대량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번의 대멸종과 6번째의 대멸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3번째 대멸종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었거든요. 무려 95%의 생명이 멸종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고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는데 얘들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고 몇 마리씩만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95%나 생명종이 멸종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서쪽과 아메리카의 동쪽은 원래 해안가였잖아요.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륙 한가운데가 됐습니다. 내륙 한가운데는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주로 사막이 있잖아요. 해안선 쪽은 원래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겁니다.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기 어려졌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생돼서 중생대로 넘어오기 직전에는 한때 산소 농도가요 30%까지 높았어요. 30%의 산소 농도가 20%로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요. 살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화산이 터졌습니다. 지도에서 오렌지색 부분이요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면 보는 까만 돌덩어리 있잖아요. 화산암입니다. 화산이 저렇게 터진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졌어요. 두께가 400m에서 3km 정도 됩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28개국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친구들은 거기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 생명체들이 죽어 나갑니다. 화산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옵니다. 이산화황이 터져요. 이산화황 가스는 지구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면서 해수면을 낮춥니다. 바다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또 이산화황과 염소, 불소 이런 건 산성 물질이었잖아요. 산성비가 내리면서 바다를 산성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역시 바다를 산성화시킨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대멸종이 그렇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대멸종 덕분에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거든요. 중생대 바로 공룡시대입니다. 산소 농도가 되게 떨어졌는데 공룡은 호흡에 되게 유리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물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고만고만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터 알바레즈와 루이스 알바레즈 부자가 1979년에요. 이리듐이 극도로 많은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리듐은 지구에 별로 없는 원소거든요. 소행성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층이 전 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층의 시대를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딱 6,600만 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지 될까요? 6,600만 년쯤 전에 이리듐이 잔뜩 있는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했겠구나 하는 거죠. 짐작해서 머물면 안 되는데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끝에서 이 운석의 충돌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름 10km짜리 운석이 주위에 꽝 충돌했다는 거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졌겠죠. 그 당시에 육상에서는 공룡뿐만 아니라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은 다 사라졌다.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거예요. 운석이 꽝 붙기 전에 이미 공룡의 멸종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거대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과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데칸 고원의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1억 마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1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지만 공룡의 종류가 줄어든 겁니다. 이걸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종 다양성이 감소했다라고 하죠. 종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지잖아요.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진 상태에 마지막 카운터 블러가 날라온 겁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만 겁니다. 뭐 아주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6번째 대멸종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뭐 요즘 뭐 매일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닌데 무슨 대멸종이라고 그래. 지난 5차례 대멸종도 그랬습니다. 마치 서서히 달궈지는 냄비에 담긴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새를 포함한 육상의 척추동물 모든 생물량을 딱 따져보면요.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인간과 가축은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9.9%에 달했던 야생동물은 3%로 줄어들었고요. 0.1%밖에 안 됐던 인간과 가축은 97%나 됐습니다. 생물량은 똑같아요.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뭘까요? 다양성이 줄어든 겁니다. 인간과 가축이 97%인데 그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거든요. 여러분 얼른 머릿속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가축이 몇 가지나 되나요? 32% 인간 몇 종류입니까? 딱 한 종류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공룡의 멸종, 5번째 대멸종이 생각나시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생명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방이 뭘까요? 바로 온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생긴 이상기후죠. 지구가 정말로 더워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서방, 내가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어. 그러셔요. 1950년대부터 80년까지 30도의 평균 기온은 요즘으로 치면요. 시원한 날이에요. 30년 동안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진 겁니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호주를 대각선으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목적지는 퍼스지만 퍼스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굳이 케언스까지 간 이유는요. 대산호초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산호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제가 가서 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싹 다 죽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산호의 역할은 바다에 녹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산호의 사명인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호마저 죽어버렸어요. 바다가 상성화되니까 산호가 죽은 겁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살았던 해를 따져볼까요? 2015년, 16년, 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살았던 7년은 1880년 기후를 측정한 이후 가장 더운 7년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중에 2년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던 친구입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있잖아요. 가장 더운 20년을 살아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대멸종이라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5%의 생명체는 살아남았습니다. 6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요. 우리만 살아남으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살펴보면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각각의 종으로 치면 사람마다 많은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결코 6번째 대멸종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지난 38억 년 동안의 자연사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고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한 100만 년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사라지기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존재해야죠. 우주의 나이가 137억 살인지 알려준 게 누굽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 누굽니까? 꽃이 예쁘다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분간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한 방, 기후 위기를 버텨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우리의 집과 교통수단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태양계 행성과 천체에 대해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둘러보고 나면 좀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행성들 사이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는 행성과 위성만 존재하는 것일까? 또 명왕성을 지난 다음에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사실 태양을 통과하는 길목에는 수많은 바위 덩어리, 금속들, 얼음 알갱이,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천체들이지만 어쩌면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숨기고 있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천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탄생의 비밀과 지구의 운명을 꺼내지고 있는 이런 작은 천체들, 여기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천체들이 있는데요. 소행성, 유성체, 미행성, 혜성이 대표적인 작은 천체들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태양계 여행을 할 때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천체가 있는데요.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말 그대로 작은 천체들인데요. 어떤 한 행성이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조각조각 돌멩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큰 것은요, 거의 1000km에 이르는 세레스 같은 큰 소행성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제 주먹만한 돌덩어리까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소행성은 수만 개에 이르는데 추측하기는 수백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관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면서 띠를 이루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소행성대라고 부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도 가장 큰 행성이고요. 그런 만큼 중력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목성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목성의 공전 주기와 비슷하게 돌고 있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그룹핑을 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트로이 소행성군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 주위에도 한 3그룹 정도의 소행성 집단이 있어서 대략 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의 앞쪽에서 도는 애들이 있고 지구의 뒤쪽에서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천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천체인데 바로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혜성의 구조를 보면 혜성은 가운데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이 먼지와 얼음이 뒤섞여 있는 덩어리, 마치 눈사람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태양의 영향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압이라고 하는 빛의 압력과 태양으로부터 입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대 방향 쪽으로 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에는
크게 먼지꼬리, 먼지가 분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꼬리, 이온이 분출되는 그런 여러 종류의 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은 꼬리를 통해서 질량을 분출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10% 정도의 질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혜성은 태양 주위를 돌 때마다 계속해서 궤도가 변하게 되고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혜성들은 몇 차례 태양 주위를 돌게 되면 태양으로 추락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혜성들의 궤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혜성은 너무나 특이한 천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이 인지 능력을 가졌을 때부터 관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혜성이 지구의 대기 현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신이 계시를 보내는 어떤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혜성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었는데,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나타났던 대혜성들, 그걸 다 모아서 궤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역사상 관측했던 대혜성이라고 부르는 이 혜성이 사실은 하나의 혜성이 태양 주위를 76년마다 돌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1758년도에 이 혜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헨리가 예측했던 대로 혜성이 나타나는지를 기다렸겠죠. 결론은 관측을 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공존하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천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혜성의 이름을 헨리라고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성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날아오는 것일까요? 혜성이 오는 곳은 대체적으로 두 군데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해왕성과 명왕성 궤도 근처에 마치 소행성대처럼 자그마한 천체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납작하게 원반으로 모여 있는 것을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천체들 중에서 일부가 어떤 불안정한 현상에 의해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혜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목성이라든가 토성같이 중력이 강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태양계 안쪽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 궤도를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주기 혜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태양계 외곽으로 가게 되면요, 태양계를 둥그렇게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얼음 알갱이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을 오르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오르트 그룹은 얼음 알갱이 천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불안정해지는 요소들에 의해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먼 곳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주기 혜성이 되는데요, 보통은 1초에 30km 이렇게 날아가는 혜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속도로 한 바퀴 돌려면 그럼 3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혜성들이 장주기 혜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작은 천체들이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지구에도 거의 매일 이런 작은 유성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는 이런 천체들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꾸준히 주시하면서 지구와 충돌하고 있는 천체들을 관측해야 되는데요, Near Earth Object, 영어로 NEO, 우리말로는 근지구 천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구를 위협했던 천체들이 최근에도 있는데요, 1908년에 6월 30일인데요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서 소행성 또는 혜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게 충돌을 했는데 대략 크기가 한 40m에서 50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파로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퉁구스카 지역의 나무들이 초토화되고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유럽의 기차들이 흔들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천체가 폭발을 했는데요, 그 여파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지구의 공정궤도 근처를 통과하는 수많은 지구 근접 천체들에 의해서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자,
그러니까 소행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충격을 주면 얘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전 궤도와 자전 궤도가 변하면 지구를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천체의 달에다가 다트라고 하는 탐사선을 충돌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한 충격량만큼이 여기 영향을 미쳐서 이 궤도가 변하겠죠. 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충돌을 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실험을 이제는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은 소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금속으로 만드는 더 거대한 우주선을 갖다 놓게 되면 얘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궤도를 변경시키는 아주 원론적이고 가장 무식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처럼 마구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선의 추진 장치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페인트 칠 방법도 있고요. 뭐 필름 같은 걸 가져가거나 돛대 같은 걸 가져가서 뒤집어 씌운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성공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멀리 있을 때 발견하게 되면 충분히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당장 2시간 남았다. 그럴 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 곳에 있을 때 발견하는가가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소행성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조직해서 천문학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9년에 가까운 미래에 지구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행성으로 아포피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포피스의 궤도 요소로 봐서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행성이 작은 천체라는 거예요. 작은 천체라는 건 뭡니까? 주변에 작은 영장에 의해서도 궤도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운 좋지 않게도 우리가 만드는 인공 우주 쓰레기랑 충돌할 수도 있고, 정말 재수 없게 날아다니고 있던 자연적인 우주 먼지가 충돌해서 그 작은 충돌이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피스를 굉장히 주시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지금 아포피스 탐사선을 만들어서 발사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9년이면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포피스 탐사선은 어느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작은 천체들,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작은 천체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천체 하나하나를 다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작은 천체들이 태양계의 초창기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물리적인 비밀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작은 천체들이 사실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천체들은 작지만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천체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